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주차 유전진화 및 실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녹화 시작할 때마다 어색하긴 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맨델이 확립한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맨델은 분리의 법칙과 동류의 법칙, 그 다음에 우성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물론 알아둬야 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확장되거나 변형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장은 사실 이런 그 맨델의 원리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유전 현상 또 그 유전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먼저 개요를 잡아보면요. 첫 번째 성이 이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 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그 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반성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좌에 여러 교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여기에는 우성이 불완전하냐, 공동 우성이냐, 이런 어떤 우성의 우열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 좌위에서 여러 좌위의 유전자들, 즉,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할 때 이제, 유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과 유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위에서 봤던 반성 유전과는 조금 구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유전자 발현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거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4장에서는 이 4.6의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뒤쪽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달팽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달팽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달팽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됩니다. 얘들은 몸 안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돌돌 말린 폐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달팽이를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말려진 폐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는 오른쪽으로도 말려진 폐각, 즉 위에서 봤을 때 말려진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것을 오른쪽 우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려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좌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다수 달팽이들은 우선성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학자가 이걸 궁금하게 해가지고 얘들 유전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좌선성, 우선성 개체들을 맨델이 했듯이 교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맨델의 분리 법칙, 우열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동류 법칙. 굉장히 그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계 유전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체 내에서 그 알이 형성될 때, 모체 내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모계의 유전자형이 그 다음 세대에 얘가 오른쪽으로 말릴지 왼쪽으로 말릴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8세포기 때 세포의 배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때 억지로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세포의 배열을 조작해 주면은 원래 오른쪽으로 감기가 될 것들이 왼쪽으로 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영향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모체가 만들어내는 이 알을 만들 때 했던 여러 가지 그 환경 조건도 일종의 외부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처음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형질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녀에서 상당히 다른 패턴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학습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 잘 아시죠, 여러분? 외향부터 일단 많이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수컷들이 덩치가 크고 좀 화려한 경우가 많고요. 암컷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척수 동물에서는 암컷들이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암수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크고 뭐 화려한 것이 수컷이냐 암컷이냐 우리가 원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을 가를 때는 배우자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컷의 배우자는 정자, 작죠. 암컷의 배우자인 난자,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난자를 생성하는 그 개체를 우리가 암컷 또는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자를 만드는 개체를 수컷, 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염색체, 사람은 염색체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X입니다. 이 X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XX, X 하나, Y 하나 가지면 XY인데 이런 식으로 X와 Y 염색체, 성 염색체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반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악어와 거북이의 얘기, 제 동물분류학 시간에 거북이의 얘기를 아마 들었으면 아시겠죠,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거북이는 암컷으로 되고요, 악어는 수컷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그 부하시 온도, 아래 부하 온도가 이들의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어요. 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염색체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성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수컷으로 시작했다 암컷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동물에 있어서 수컷은 그러니까 작은 정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자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았을 때는 정자를 만들다가 얘가 성장해가지고 덩치가 커지게 되면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니까 이때 암컷으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같은 경우, 이 성전환이 이렇게 되는 이런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결정 원리는 동물계에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성생식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다뤄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접합자에서 배우자를 만들고, 즉 접합자는 보통 이배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배체에 있는데 생식세포 이배체 짜리를 감수분열시켜서 반수체 배우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반수체 배우자, 이게 정자가 될 수 있고 난자가 될 수 있는데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접합자를 형성하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배체가 되는 이런 형태를 띠면서 되죠. 즉 요성생식을 통해서 이배체와 반수체가 교대로 진행되는 형태가 이제 바로 이제 유성생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핵생의 변화입니다. 자, 정자, 난자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정자는 어때요? 작습니다. 이게 난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난자가 이렇게 큰 이유는 이게 이제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오롯이 이 난자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으로 어린 개체가 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양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난자가 훨씬 더 큽니다. 자, 염색체 수준의 성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자, 염색체에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은 XX, X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XX를 가진 여성은요, 난자를 만들 때 성을 결정하는 난자 모두 다 X만 들어있죠. X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형 배우자, 같은 형태의 배우자를 만들기 때문에 XX를 동형 배우자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XY는 반면 두 가지 형태, 즉 X를 가진 정자도 Y를 가진 정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형의 배우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형 배우자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때는 이제 여성이 동형 배우자, 남성이 이형 배우자예요. 그런데 이제 GW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가 되겠죠.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G 하나만, 여성의 어떤 G와 W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컷이 이형 배우자, 동형 배우자 성이고요. 암컷이 이형 배우자 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세요. XXXO 시스템을 쓰는 것들은 일부 곤충 그룹들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일부 곤충. 여러분들이 뭐 꼭 거기에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벌이라든지 개미들을 생각해 보세요. 벌이나 개미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면은 이배체가 아니라 반수체입니다. 반수체라는 얘기는 X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컷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반면에 여왕개미라든지 여왕벌이라든지 일벌,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XX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배체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XX, 엑소 시스템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즉 우리를 포함하는 포유류와 일부 식물, 곤충, 파충류에 나타나는 XX, XY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류와 뱀, 일부 양서류 및 어류에 나타나는 GG 형태와 GW 형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X와 Y 염색체. 아까는 염색체 그 사진을 봤는데요. 전자현미경 사진을. 여기서는 그 모양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X보다는 Y가 훨씬 더 작죠. Y 염색체는 아주 작습니다. X 염색체는 크고요. 둘 사이를 상동 염색체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둘은 여러분 감수 분열할 때 4분 염색체 또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 둘이 붙어요. 어떻게 붙을 수 있느냐?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말단 소체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서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치 상동 염색체처럼 둘이 붙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서열을 우리가 유사 상염색체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도 오토즈말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위의 존재 때문에 둘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 Y염색체에는 유전자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즉 SRY라고 하는데요. 이 SRY 유전자가 있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뭐 우리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X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염색체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즉 우리의 뭐 예를 들어 생명과 관련된 생명 얘기를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생명에 관련된 우리가 정록청의 세 가지 색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적색과 녹색 색소가 여기서 이제 이 X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핵심적인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둘 사이 너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슈도 오토즈말 리전의 존재라든지 이 안에 쓸모없는 유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배열이 상당히 X염색체와 닮았습니다. 그 배열과 서열들이요. 그런 걸로 봐서는 Y염색체가 X염색체가 퇴화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Y염색체는 작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언젠가는 Y염색체가 사라져서 지구상에서 수컷 또는 남성이 없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우스갯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인류는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X와 Y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X, Y 가진 남성은 X 또는 Y를 가진 배우자를 만들어내고요. 여성은 모두 X를 가진 배우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남자를 결합시키면요. 여성과 남성이 1대1의 비율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1대1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연계에서는 남성이 한 뭐 예를 들어 100 몇 대, 여성이 한 100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남성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정자가 좀 더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정자 경쟁할 때 X보다 Y가 아무래도 더 가벼우니까 더 빠르게 가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어떤 1대1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죠. 즉,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1대1이고, 이때 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자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소박을 받는 그런 어떤, 칠거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악습이 존재했었는데요. 그 악습은 정말 잘못된 과학적 상식에서 기반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을 결정하는 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초파리도 역시 XX, XY 시스템을 씁니다. 근데 이제, 초파리 Y 염색체는 X 염색체랑 크게 큰 차이가 별로 없고요, 크기가. 초파리 성결정은, 포유류와 이제 비슷한 XXXY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Y의 존재가,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Y 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남성으로 가는 길이 경로가 열리게 되지만 초파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XXXY 즉 Y의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X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X.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보세요. 성염색체형의 XX, XY, 그 다음에 반수체 상염색체가 그냥 AA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X 대 이 상염색체 세트의 비율이 1.0, 0.5에 됩니다. 이러면 각각 암수가 돼요. 즉 여기서는 이 Y가 들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율에 맞느냐가 중요해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1.0에 되면은 암컷, 0.5가 되면 수컷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에는 X5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데요. X5가 되면 사람은 여성이에요. 하지만 X5가 되면 이 비율이 X 대 상염색체상의 비율이 0.5이기 때문에 수컷으로 됩니다. 자, XXY 우리 뭐 사람에도 클라인펠터라고 얘기해요. 클라인펠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 사람은 이제 수컷이 되죠. Y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X가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상염색체 세트가 있으니까 둘 사이의 비율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암컷이 돼요. 되게 특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1.0이 암컷이고 0.5가 수컷이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값들을 가진 여기 지금 XXX5일 때 XXXAAA 셋 세트 3배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이 값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이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위에 거. 이 경우가 간성입니다. 간성인 경우에는 몸의 일부는 여성, 몸의 일부는 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예 비율이 0.5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0보다 높은 애들을 초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웅성과 초자성은 훨씬 더 남성스럽냐 여성스럽냐가 아니라 일단은 그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초를 쓴 거고요. 얘들은 오히려 발생이 좀 부실하게 진행되는 그런 그 표현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은 각각 뭐 남성, 여성이긴 하겠지만요. 자, 이제 사람과 관련된 성염색체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형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XX, XY 각각 여성과 남성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여성의 특징, 정상적인 남성의 특징을 나타내요.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 XXYY, XXXY와 같이 X가 X 대 Y의 비율이 조금 깨진 경우입니다. Y가 들어있긴 해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쨌든 남성이 됩니다. 남성이 되지만 키가 크고 정소가 작아요. 그 다음에 얼굴과 음부의 털이 적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은 많은 경우 불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클라인펠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 아이 1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해요. 1000명 중에 1명꼴로. 자, 밑에 있는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0입니다. X0. 그러니까 성염색체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고요. 이 경우는 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성으로 태어납니다만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앞니바도 좀 짧고요. 그 다음에 목에 주름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불임이에요. 3,000명 여어 중에 1명꼴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터너 종이나 클라인펠트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중 X 여성이 있겠죠. 이 경우는 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큰 키에 마른 체형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XYY 형태인데 Y가 더 많아서 좀 더 남성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남성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좀 키가 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염색체에 대한 표현형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Y가 하나라도 있으면 남성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쇼파리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SRY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Y는 Y 염색체의 짧은 팔 쪽에 있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Y 염색체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유전자이고요. 이 SRY 유전자의 역할은 뭐냐면 정소를 이제 미분화된 생식샘을 정소로 만들고요.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다른 하나는 밀러간 억제 물질을 만듭니다. 밀러간 억제 물질. 이 테스토스테론과 밀러간 억제 물질이 만들어짐으로써 남성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린 배아 같은 경우는 엄마 모체 속에서 발생하는 배아 같은 경우는 아직 성이 결정되기 전에는요 미분화된 생식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볼프관과 밀러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밀러간. 이 볼프관은 나중에 남성의 생식관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정관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밀러관은 여성의 생식관, 나팔관 또는 나팔관과 자궁과 같은 여성의 생식관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만들어진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외향적인 남성의 특징들을 만들어내고요. 외부 생식기라든지 밀러간 억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밀러간으로 발달하는 것을 이 자체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억제를 하게 되면은 볼프관이 남게 되고 볼프관은 남성의 생식관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에 의해서 남성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성 유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그림에는 이제 초파리 연구의 대가인 모건, 그 다음에 그의 연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실 보면 바나나가 딱 보이죠? 여러분 바나나 하면은 바나나에 생기는 초파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파리의 먹이로 이용되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 반성 유전은 이 모건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발견했어요. 반성 유전은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결정되는 형질의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반성 유전인데 X만 다루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염색체 위에는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 염색체에 있는 X연관 유전 형질들의 반성 유전이 거의 대부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모건은 반성 유전을 최초로 이제 발견하고 설명한 사람인데요. 초파리를 연구하다가 초파리의 논이 야생형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흰 논을 가진 돌연변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멘델처럼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고 교배 실험을 했는데 그 예상된 패턴이 아니었던 거죠. 자, 모건이 실험했던 부분이 이제 왼쪽입니다. 붉은 눈의 암컷과 흰 눈의 수컷을 교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딱 했더니 F1 어때요? 모두 다 붉은 눈이 나타나겠죠. 붉은 눈의 암컷과 수컷인데 다음 페이지에 얘기하겠지만 F2가 3대1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남성도 3대1, 여성도 3대1 나와야 되는데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 패턴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걸 궁금해한 모건이 이제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남성과 여성에서 다르네?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을 바꿔가지고 이 형제를 교배시켜보면 좀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흰 눈의 암컷과 붉은 눈의 수컷을 거꾸로 교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F1이 모두 다 붉은 눈이 나온 게 아니라 우성이 붉은 눈이 나온 게 아니라 자, 암컷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붉은 눈, 수컷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흰 눈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특이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뭐 외형상 3대 1이긴 하지만 사실 맨델이 찾았던 건 암수와 관련 없이 3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암컷은 모두 다 붉은 눈, 수컷은 반은 붉은 눈, 반은 흰 눈이 나온 겁니다. 역시 그 암수를 바꿨을 때 P세대에서 암수를 바꿨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컷은 1대1, 수컷도 역시 1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건은 이렇게 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패턴들은 성염색체에 있는, 즉, 그 암컷과 수컷이 다르게 가진 그 성염색체에 있는 그런 어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형질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두 번째 여기 오른쪽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X연관 유전 형질의 초파리 눈의 흰색은 X연관 유전 형질임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자, XY, 즉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EX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형질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반성 유전 형질에 한해서는 수컷 같은 경우에는 뭐 동형접합자나 이형접합자 두 개가 있어야 동형접합자 또는 이형접합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반접합자라고 얘기를 해요. 반접합자. 자, 이 용어 알아두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귀여운 초파리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이 초파리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랑 초파리 학명은 드로스필라 멜라노가스터입니다. 드로스필라는 이 속의 이름이고요. 멜라노가스터는 붉은 배를 가진 애들이에요. 붉은 배라뇨. 검은 배를 가진 애들입니다. 실제로 배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까무스름한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검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해서 우리가 노랑 초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몸 전체가 대부분 노랗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파리가 유전학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생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암수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암수 쉽게, 뭐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 초파리 연구자들한테는 아주 쉽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양이 굉장히 쉽습니다. 배양을 할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그마한 입구가 넓은 보통 여러분 그 조그만 주스 그 유리병 있죠? 그 조그만 주스 유리병에다가 배제를 고쳐서 넣고요. 여기다가 초파리를 새끼를 넣습니다. 초파리 한 쌍을 넣어요. 암수. 그런 다음에 위를 솜으로 틀어막아요.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계속 새끼들이 여기 이 먹이를 먹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글우글해져요. 이 자그만 병에 수백 마리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 암컷은 4, 500개의 알을 낳으니까 금방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서도 뭐 한 10일 미만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기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염색체가 2번, 3번, 4번 세 쌍이 있고요. 상염색체는 3쌍이 있고 성염색체는 XY 한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가 약간 작다라는 걸 볼 수 있죠. Y 염색체랑 X 염색체는 쉽게 구분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를 우리 한눈에 좀 보기 되게 편하고요. 염색체 연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돌연변이가 많고 유전체가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연구하기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뭐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이 2000년도에 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런 유전학이라든지 발생학이라든지 이런데 연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좋은 그런 어떤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초파리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에서도 반성 유전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명이 있죠. 여러분, 생명은 시각 색소 중에 적색과 녹색을 나타내는 색소에 문제가 발생이 생기는데 적색과 녹색 색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색 색소 유전자를 암호화한 부위는 다른 상염색체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 유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록생명이라고 하고 두 개의 유전자는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X염색상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을 가진 남성, 네, 정상식을 가진 여성. 자, X 플러스 하면 야생형이랄 뜻하고요. X 위에 이제 작은 첨자로 이 경우는 생명이니까 color blindness에서 SC라고 이렇게 표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둘 사이에 어떻게 교배되는지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편합니다. 즉, 정상인 여성은 모두 다 정상인 난자를 만들게 되겠고요. 생명인 남성은 X 염색체 그 생명 X 염색체를 가진 정자 하나와 정상적인 Y 염색체를 가진 정자 하나를 만들겠죠.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여성의 난자는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정자가 이렇게 만나고요. 자, 모든 그 여성은 정상 시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XC는 X 플러스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리고 그 남성도 역시 정상으로 태어나요. 자, 이제 남성과 여성을 바꾼 상호 교배를 보도록 하죠. 생명인 여성은 XC, XC죠. 정상은 X 플러스 Y입니다. 이 경우에는 난자 XC 대 정자 X 플러스 Y인데 모든 여성은 정상. 그 다음에 남성은 모두 태어난 남성은 모두 다 생명인 그런 패턴을 띠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금방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든 없든 간에 꼭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과서 83페이지에서 있는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출석 체크 과제로 107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5번을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번은 참고로 뒤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풀어서 과제함에 업로드를 해 주십시오. 자, X염색체 하나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은 X가 두 개예요. 남성은 X가 하나죠. 아까 제가 X 얘기를 했지만 X는 필요한 필수적인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 중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XX를 가지고 X 하나를 가진 경우인데 X 두 개 가지면 여기 있는 유전자들이 두 배로 발현되어 있겠죠. 만약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유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죠. 3개인데 21번 염색체 3개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다운 증후군처럼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이랬을 때 X 하나를 자, 이렇게 X가 여성 대 남성에서 X의 그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서 발생한 유전자의 농도 차이가 생기는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는 정자 이 수컷이 갖고 있는 X의 그 발현을 두 배로 늘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초파리에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초파리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요. 초파리 수컷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 암컷의 X 염색체보다 두 배나 발현이 됩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요. 다른 한 우리 포유류가 취하는 방식인데요. 포유류는 둘 중에 X 염색체 하나를 불활성화시킵니다. 불활성화시켜가지고 얘랑 비율을 맞춰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불활성화된 것들을 이제 핵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응축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고 하는 사람, BARR 쓰는 이 바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bar body, 그래서 바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소체를 가지고 있는 그 바소체는 이게 바바디는 바소체를 발견한 거죠. 바소체를 발견했고요. 이 바바디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설을 세운 게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라이언은 이 바소체는 불활성화된 X 염색체고 이 X 염색체는 발생 과정 중에 세포마다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불활성화된다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포유류에서 이 가설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언 가설이 맞다는 게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 아까 그 성염색체 여러 비율이 있었는데요. 바소체 수를 보게 돼요. 자, 정상적인 여성 하나, 정상적인 남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터너도 없어요. 터너도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클라인펠터 남성이지만 바소체 하나를 갖고 있고요. 클라인펠터 중에 XXYY도 하나. 자, XXXY는 두 개.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X가 하나 이상 되는 것들은 나머지 그 X 염색체들은 바소체로 이렇게 불활성화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가 많이 된 것들인데요. 이 불활성화 연구를 X 염색체의 불활성화 연구가 많이 된 그 동물이 뭐냐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중에 이렇게 오렌지색과 검정색이 막 엉켜서 나타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칼리코 캣이라고 얘기해서 별가무늬 고양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네요. 자, 털색이 모자이크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주황색 털색은요, X 염색체에 있는 뭐 주황색과 검정색 털색은요, X 염색체에 있는 어떤 그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요. 털색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 털색을 결정한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가 주황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 또는 검정색인데 자, X 염색체상에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활성화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주황색 부분 얘는 이 두 대립 유전자 헤테로입니다. 헤테로이기 때문에 헤테로이고 여기 주황색 부위는 그 중에 주황색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 불활성화되지 않고 검정색 부분이 불활성화돼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검정색 부위는 거꾸로 검정색 부위가 활성화되고 주황색 부위가 불활성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을 나타내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멘델의 법칙에 의해 예측되는 표현형의 비를 변화시키는 여러 요소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성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멘델의 법칙에서 우성의 원리가 적용됐었죠. 우성의 원리. 우성은 예를 들어 이제 우성 우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두 개를 헤테로로 붙였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어느 표현형을 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열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A1, A2 같은 경우에는 모두 흰 꽃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붉은 꽃과 흰 꽃의 특징 중에 흰 꽃만 나타냈기 때문에 A2가 A1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아래 보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요, A1과 A2가 있는데, A1과 지금 이 헤테로들이 이런 패턴을 띈다든지,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중간적인 패턴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다음 페이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성과 열성의 정의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 개를 붙였을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성과 열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헤테로가 두 동형접합자, 예를 들어 A1, 앞서 봤던 A1, A1 또는 A2, A2의 표현형을 띄지 않고 그 상의 중간에 어딘가를 띄게 되면 뭐 A1과 A2에 가까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중간 어딘가를 띄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불완전 우성으로 치게 됩니다. 공동 우성은요, 두 개의 표현형을 모두 다 나타내는 경우 우리가 공동 우성이라고 해요. 즉, 쫙 보니까 A1도 있고 A2도 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공동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전 불완전 공동 우성 이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실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의 표현형에 대해서도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우열 관계, 즉 완전 우성일 수도 있고 불완전 우성일 수도 있고 공동 우성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맨델이 했던 둥근 콩, 주름진 콩 기억나세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SBE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SBE는 뭐냐면 Starch Branching Enzyme이에요. SBE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SBE1 유전자의 역할은 뭐냐면
보통 녹말은 이렇게 포도당이 길쭉하게 중합체를 형성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중합체 형성하다가 이렇게 옆에 곁가지를 형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B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자, 둥근콩 SB1의 정상적인 그 유전자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B 유전자 돌연변이 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라지 r과 스몰 r이 있는데, 얘는 이제 라지 r 또는 라지 r, 스몰 r이 되겠죠. 얘는 스몰 r이 되는데요. 자, 이 것만 보게 되면요. 콩의 모양만 보게 되면 둥근콩과 주름진 콩, 완전 우성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SB1의 정상적인 효소의 개수를 보게 되면요. 이 이 라지알과 라지알, 그 다음에 라지알과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r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SB1이, 유전자들이, 정상의 그 효소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10개면 얘는 5개, 얘는 없어요. 그쵸? 없으니까 이제 10개, 5개 없어요. 그러니까 라지알 스몰 r이 이와 얘의 중간형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러면 어때요? 얘는 이 SB1이라고 하는 효소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불완전 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완전 우성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우성이냐 불완전 우성이냐는 같은 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 우성이다 여기서는. 하지만 분자 수준에서 보면 불완전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수준에 따라서 같은 표현형이라도 달라 보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침투도와 발현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침투도와 발현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침투도는 여러분 맨델의 유전 법칙에서 라지알, 스몰 r인데 이 경우에는 라지알만 갖고 있으면 모두 다 둥근콩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침투도가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침투도 10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유전자형으로부터 예측되는 그런 표현형이 있잖아요. 그 표현형이 모두 다 나타나면 100% 침투도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사람의 다지증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다지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침투도가 100%가 아닙니다. 침투도를 계산할 때는요, 여러 명,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여러 개체를 대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집단 수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을 라지알을 가지고 있는 100명의 100개의 콩을 계산했는데 모두 다 둥근 콩을 나타냈다. 그럼 100% 침투돼요. 자, 100명의 다지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 100명을 했는데 그 중에 80%만 다지증을 나타냈다. 그러면 다지증 침투도 80%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발현도는 이에 비해서 개체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개체. 즉, 이 유전자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지금 다지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다지증이 굉장히 거의 한 100% 완전한 다지증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이 굉장히 거의 퇴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지만 표현형의 수준이 개개별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의 형질이 발현되는 정도를 우리가 발현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각 개체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침투도는 여러 개체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를 보는 거고요. 발현도는 한 개체에서 얼마만큼 그 유전자형에 발현됐느냐, 발현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둘 사이의 개념 차이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치사 대립 유전자입니다. 치사 대립 유전자는요,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3대1 또는 9대 3대 3대1 이런 비율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율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되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랑 털색을 나타내는 이런 그 유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두 헤테로끼리 교배시키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헤테로끼리 하게 되면 1대 2대 1의 유전자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노랑털색 유전자를 호모로 갖고 있는 애들은 죽어버려요. 발생 과정 중에. 태어나진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니까 태어난 애를 보게 되면 2대 1로만 나타나는 거죠. 이거 맨델 유전 법칙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실제로 벗어나진 않았죠. 다만 죽어서 나간 애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런 어떤 치사 대립 유전자도 그런 어떤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제 바꾸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예상되는 그런 패턴들을 바꾸는 그런 어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대립 유전자. 예전에는 복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만 다뤘는데 세 개 이상 되는 경우는 우리가 다중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혈액형이 되겠죠. 자, 이 혈액형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AB, ABO 이렇게 네 가지 표현형이 존재합니다. 유전자형은요 6가지가 돼요. 그래서 혈액형의 대립 유전자는 크게 3개입니다. IA, IB, 그 다음에 스몰 i로 표시되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AA, IA 또 스몰 i 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유전자형은 A형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IBB 또는 IB 스몰 i 같은 경우는 B형. IA와 IB는 스몰 i보다는 우성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IAB는 얘는 공동 우성이 되겠습니다. A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IA도 아니고 IB도 아니고 IA와 IB의 특징을 두 개 다 띄고 있기 때문에 공동 우성, 둘 사이의 관계는요. A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ii로 구성된 O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고요. 면역세포 중에 B세포가 있습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들죠. B세포가 만든 항체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항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세포마다 자기가 만드는 고유한 구조의 항체가 존재하는데요. 발생 초기에 우리 몸에 있는 항원과 맞는 항체를 만들어낸 B세포들은요. 세포 자살을 해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IA를 공격하는 A 항체 같은 경우에는요. A형에서는 다 사라지게 돼요. IB는 없으니까 B 항체가 P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B형도 마찬가지로 A 항체만 존재하게 되고요. AB형 같은 경우에는 IA와 IB를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둘을 공격한 항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O형 같은 경우에는 IA와 IB가 아예 없으니까 두 개의 항체를 모두 다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공여 혈액에 대해서 수혈자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자, A형을 주게 되면요. 표현형 A형을 주게 되면 A형과 A형끼리 붙으면요. 없죠.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B형의 이 A형의 혈액을 B형한테 주게 되면요. 어때요? B형은 A를 공격한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굵게 응집이 되는 부분 생기죠. 응집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형을 AB형을 줬을 때는 A는 항체가 아예 없으니까 괜찮아요. O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형의 혈액은 A형과 AB형한테만 줄 수 있고요. B형은 B형과 AB형, AB형은 자기한테만 줄 수 있고요. O형은 모든 형태에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무런 항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ABO 혈액형이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거는 여러 유전자의 상호작용입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여름 고추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 고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Y 플러스랑 Y 플러스 이거는 야생형이고 C 플러스는 또 야생형인데요. 이렇게 Y 플러스 플러스 C 플러스 플러스가 모였을 때는 빨강색, 스몰 y, 스몰 C가 모였을 때는 크림색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의 F1 세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좀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얘를 자가교별시켜서 F2를 만들게 되게 되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Y와 C가 야생형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붉은색, Y만 야생형인 경우에는 복숭아색, C만 야생형인 경우에는 주황색, 그 다음에 둘 다 돌연변이형인 경우에는 크림색 이렇게 되게 됩니다. 즉 Y와 C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붉은색부터 크림색까지 이 네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우리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의 상호작용이니까 유전자 두 개를 붙였는데 이렇게 9대 3대 3대 1이 아니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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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9대 3대 3대 1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닌 것이죠. 보시게 되면. 왜냐면, 그 표현형이, 섞여가지고, 둘 사이 유전자 섞여가지고 이런 표현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상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위는 유전자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효과를 가리는 걸 우리가 상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위 유전자, 하위 유전자 표현을 하는데요. 자, 상위 유전자, 하위 유전자인데 상위 유전자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열성 상위가 있고 우성 상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열성 상위에 얘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얘를 잠시 들어보면 여러분 개 좋아하시죠? 그 중에 리트리버가 있는데 골든 리트리버 말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 종류가 있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털색을 결정하는 게 B 유전자와 E 유전자가 있어요. 자, B 유전자는 검정색이냐? 라지 B가 검정색이고요. 스몰 B가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검정색, 갈색 이걸 결정하고요. 이 유전자는 이런 검정색, 갈색 유전자의 침전을 색소의 축적을 하는가, 축적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는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즉 검정색, 갈색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들어진 뭐예요? 이 스몰 2에 의해서 축적이 안 될 수, 예를 들어 스몰 2를 가진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요. 앞에 어떠한 것이 와도 얘들은 밝은 그 색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밝은 색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스몰 2가, 얘가 열성이죠. 스몰 2가 열성인데, 스몰 2 열성에 의해서 열성 유전자가 이 색소 유전자를 가려버리는 열성 상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성 상위에는 여기 있는 호박과 같은 경우에요. 자, 호박의 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W가 있어요. W는 색소 생산을 억제하는 또는 허용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억제고 얘는 허용이에요. 그 다음에 색소의 색을 결정하는 게 Y입니다. 라지 Y는 노란색이고요. 이 스몰 Y는 초록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색소 생산을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억제하게 되면 안 나와요. 그죠? 색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몰 W만 있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색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지 W가 존재하기만 하면요. 즉 얘가 우성이죠. 자, 우성의 어떤 그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면요. 아예 색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즉 라지 W 언더바에 의해 결정되는 우성 상위가 되겠습니다. 우성 상위가 되겠어요. 자, 이런 어떤 그 열성 상위와 우성 상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측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손들이요. 굉장히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두 유전자를 가지고 F2를 나타내게 되면요. 9대 3대 3대 1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상호작용이 없게 되면요. 두 유전자 독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사실 얘들이 독립적이 아니라 상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면요. 여기는 보이신 바와 같이 열성 상해인 경우에는 9대 3대 4, 즉 열성에 의해서 나머지 표현형이 다 무시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스몰 A에 의해서 이 경우는 이제 9대 3대 4, 우성상에 의해 결정되게 되면 우성에 의하게 되면 나머지에 의해서 결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2대 3대 1 또는 이제 중복 열성상위가 둘 다 결정되는 거죠. 스몰 bb, 스몰 AA가 결정이 되게 되면 9대 7. 중복 상호작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9대 6대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복 우성상위는 라지 B가 들어있으면 모두 되니까 15대 1.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 상위가 있는 경우에 13대 3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잡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위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용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훈련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연습 문제 등을 통해서요. 자, 여기에 좀 특이한 개념이 있습니다. 상보성 검정이라고 하는 실험인데 여러분 상보성이란 무엇이냐? 상보성은요 두 돌연변이가
두 돌연변이, 즉 얘도 어떤 돌연변 형태를 띄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주름진 돌연변인데 둘을 교배시켰더니 정상적인 야생형이 나왔다 했을 때 얘가 모자라는 걸 얘가 채워주고 얘가 모자란 걸 얘가 채워줘서 서로가 상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표현을 나왔을 때 우리가 상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보성이 나타나려면요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얘의 돌연변이와 얘의 돌연변이가 서로 다른 유전자 위에 존재해야 돼요. 즉 이 돌연변이는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이는 그 스몰 a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똑같이 주름진 어떤 표현을 띈다고 보세요. 스몰 a와 스몰 b인데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이 주름진 부분들은 이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름진 건 스몰 b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둘이 만나서 헤테로를 만들게 되면요. 얘는 스몰 a의 이쪽에 라지 a 플러스가 있죠. a 플러스가 있습니다. 야생형에서 얘가 억제가 되고요. 이쪽은 반대로 플러스 이 왼쪽에서 온 플러스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몰 b가 억제가 됩니다. 즉 둘 다 야생형 표현형을 띠기 때문에 얘는 동그란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상부성을 나타내게 돼요. 즉 이런 상부성 패턴이 나타나게 되려면요. 그 표현형을 결정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만 상부성이 나타나고요. 근데 그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다. 예를 들어 이 A, B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같은 유전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도 돌연변이, 얘도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끼리 만나봤자 돌연변이만 나옵니다. 즉 위에 거는 상보성이 안 되는 경우예요. 상보성 검정은 그래서 해당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인지 같은 유전자인지 다른 유전자인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 성이 유전자 발현과 유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요. 종성형질과 한성형질이 있습니다. 종성형질은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요. 어떠한 유전자가. 그런데 암수에서 다르게 발현되는 것이죠. 염수의 턱수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염수의 턱수염을 만드는 것들이 우성인데 암컷에서는 열성이 나타나요. 즉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컷보다 턱수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성형질은 종성형질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아예 한쪽 성에서만 이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성형질이라고 해요. 즉 장닭의 꼬리는 수컷 닭의 이제 긴 꼬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수탉 중에는 긴 꼬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수컷에서만 나타나요. 근데 암컷에서는 절대 긴 꼬리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성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포질 유전이에요. 세포질 유전은 세포질에 있는 유전 물질에 의해 수정되는 현상입니다. 세포질에는 핵 말고 세포질에도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와 같이 세포 소기관, 유전체를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에 갖고 있는 유전자에 의한 형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대부분 난자가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수많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모계를 통한 유전들이 보통 이런 어떤 세포질 유전 현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포질 유전 현상은 모기 유전의 어떤 패턴 한 가지가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파란색과 빨간색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세포 분열할 때 갈라지죠. 그런데 이 갈라지는 패턴들이 무작위적으로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세포 같은 경우는 빨간색만, 어떤 세포는 빨간색, 파란색만, 어떤 세포는 빨간색을 더 많이, 어떤 세포는 파란색을 더 많이 해가지고 얘들의 어떤 그 변이 패턴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표현형의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포질 유전 형질에 대해서는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궁금했던 거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은 꼭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답하는 것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포질 유전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꽃에서 줄기의 색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컷과 암컷을 교배시켰는데
자, 이 암컷에 의해서 나타나는 패턴들, 즉 흰색의 줄기나 잎을 가지면은 수컷의 편이 뭐에 의냐에 상관없이 전부 다 흰색, 녹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 다른 거는 이제 얼룩색인데요. 얼룩색, 그 색깔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아까 봤던 것처럼 헤테로예요. 음, 엽록소를 못 만들어내는 엽록체와 그 다음에 엽록소를 만들어낸 엽록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얘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이제 얼룩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난자들은 녹색으로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난자는 흰색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난자는 두 개를 적당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율도 굉장히 뭐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겠죠. 얼룩색도.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세포질 유전의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도입 부분에서 봤던 달팽이의 좌선성, 우선성 패턴이 되겠습니다. 좌선성, 우선성 패턴이 되겠는데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이 좌선성, 우선성 나타나는 패턴이 일단은 우선성이 좌선성보다 우성이에요. S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성인 수컷과 좌선성인 암컷이 교배를 해요. 그래서 F1이 만들어지는데 이 F1이 좌선성이 됩니다. 헤테로인데 왜 그럴까? 바로 이 모체로부터 온 난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체가 SS이기 때문에 얘는 이 난자로부터 수정되는 모든 애들은 전부 다 좌선성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비록 얘가 S 플러스 S지만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모체는 껍데기는 좌선성이지만 모체의 세포들은 S 플러스 S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은 모두 다 우선성을 띠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전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체 유전자형이 그 다음 세대에 이 좌선이냐 우선이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체의 유전자형이 그 다음 세대가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모계 효과다라고 합니다. 마터널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계 효과. 자, 여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우리가 각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유전체 각인은요. 전달하는 부모 성의 발현이 영향을 받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유전체 각인 유전자네요. 그래서 지금 IGF2 여러분 인슐린 라이크 크로스 팩터가 되겠는데요. 이 IGF2가 부계와 모계로부터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부계와 모계로부터 넘어오는데 이 자손에서는요. 이 IGF2가 부계 것만 발현이 됩니다. 모계 건 발현이 되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아 생장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IGF2가 부계에서 돌연변이고 모계에서 정상이라고 하면요. 자손이 정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IGF2 부계 것만 발현되기 때문에 얘가 돌연변이면 자손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체 각인은 모계 또는 부계 중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유전자들이 자동적으로 차등적으로 발현된 현상을 우리가 유전체 각인이라고 얘기해요. 유전체 각인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불리는 에피지네틱스, 즉 후성 유전학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부분의 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성 유전학은요, DNA 염기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DNA의 변화긴 한데 DNA의 메틸레이션이라든지 아세틸레이션 같은 DNA의 다른 부위, 염기가 아닌 다른 부위의 메틸레이션이나 아세틸레이션에 대한 변화가 얘들의 유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합니다. 유전 패턴이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히말라얀이라고 하는 대립유전자의 발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히말라얀 대립유전자는요, 온도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온도가 25도C 이하, 체온이 25도C 이하인 곳에서는, 이하인 곳에서만 발현하고요. 그 이상인 곳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아요. 얘들이 이제 색소를 만드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가
체온에서 몸뚱아리 부분은 체온이 높죠. 근데 여기 몸뚱아리에서 보이는 말단 부위들, 코라든지 귀라든지 발끝이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히말라야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깔을 검게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립 유전자들은 보통 온도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유전자는요,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다면 발현이라고 얘기해요. 다면 발현.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표현형을 가지고 여러 유전자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유전자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유전자 형질. 다면 발현과 다유전자 형질은 완전히 상반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영향.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과 여러 유전자가 겹쳐지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한 유전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다인자 형질이라고 하고요. 다인자 형질이라고 하고, 이런 다인자 형질은 연속 형질로 그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즉 우리의 몸무게, 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두 개의 형질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 몸무게나 키는 수많은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인자 형질이라고 하고, 이런 그 패턴들은 쭉 사람들의 키나 몸무게를 늘려서 보면 이런 정규 분포 같은 특징을 나타내게 돼요. 어떤 전형적인 양적 형질인데, 이 양적 형질에 대해서는 뒤쪽 챕터에서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특히 6개의 섹션에서 일단 성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반성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열의 법칙부터 해가지고요. 우열이라든지 치사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의 그 유전 저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뭐 상위를 비롯해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유전자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과 유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반성 유전, 한성 유전 뭐 이런 것들 있죠? 종성 유전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모계 유전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유전자 발현의 환경 요인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즉 유전자 발현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베이스로 깔고 있겠지만 수많은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이해하기 쉽지 않고 예외가 많은 것은 생물학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